이번 시간에는 섭리에 따른 대차 대조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섭리에 따른 손익계산서는 충분히 살펴보았죠. 손익계산서는 뭔가요? 일정 기간 동안의 손실과 이익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이죠. 대차 대조표는 뭔가요? 일정 시점 기업의 재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이죠. 그래요. 두 가지를 알아야 되겠죠. 기업의 재산을 알아야 되고 또 기업이 발생시키는 이익이나 손실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현 시대의 관습에 입각해 사용하는 대차 대조표는 쓸만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관습에 따른 대차 대조표도 일정 정도 정보를 제공하죠. 근데 큰 쓸모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중요한 원칙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관습에 따른 대차 대조표의 형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습에 따른 대차 대조표는 그래요. 자산이 있고 또 자산을 부채와 자본으로 나누죠. 자산은 뭔가요? 재산이죠. 재산은 어떻게 형성될 수 있나요? 개인 소유의 재산으로 형성할 수도 있고 또 빚을 내서 형성할 수도 있죠. 빚은 보통 부채라 하고 자기 재산은, 자기의 순재산은 자본이라고 부르죠. 이거는 경제적으로 언급되는 자본과는 다른 개념이죠. 순재산의 의미를 지니죠. 경제적으로 볼 때 자본은 어떤 뜻을 지니나요? 소득을 얻기 위한 작업 수단이 자본이죠. 그래요. 약간 좀 달라요. 이러한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산은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으로 나누고 부채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 나누죠. 자본은 또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 자본 항목,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이익 잉여금으로 이렇게 나누어지죠. 그래요. 실제 사례를 한번 볼까요? 현대자동차죠. 현대자동차 보면 자산이 있고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이 있죠. 그래요. 자산이 있고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이 있어요. 비유동자산은 고정자산으로 부르기도 하죠. 유동과 비유동은 무엇으로 나누나요?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하면 유동자산이라 부르고 그것이 불가능하면 비유동자산으로 보통 부르죠. 부채에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가 있죠. 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상환이 되는 부채, 비유동부채는 장기부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요. 이러한 형식은 현대자동차만 취하는 게 아니에요. 딴 기업도 한번 볼까요? 제일기획도 보면 자산,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부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이렇게 나누어지죠. 자본도 큰 차이 없죠. 그래요. 대부분 동일한 형식을 취하죠. 은행은 어떨까요? 은행은 항상 형식이 다르죠. 자산 보면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이런 게 없죠. 부채도 그렇죠. 그래요. 은행은 형식이 달라요. 이런 부분도 한번 뒤에서 다뤄볼 수 있겠죠. 섭리에 따른 대조표는 어떨까요? 형식이 다를까요? 아니겠죠. 항상 동일하겠죠.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되는데 관습에 따른 대차 대조표와 관습에 따른 손익계산서의 관계를 살펴볼 수가 있겠죠. 음, 관습에 따른 대차 대조표와 관습에 따른 손익계산서를 보면
둘 간의 연관성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원칙을 어기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대차대조표죠. 이거를 보고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손익계산서를 볼 수 있겠죠. 이 두 가지를 보고 연관성을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가 없어요. 연관성 찾을 수 없으면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죠. 왜 그런가요? 손해와 이익은 재산의 변동을 일으키잖아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손해와 이익은 순재산, 즉 기업의 자본의 변동을 일으키죠. 근데 연관성을 찾을 수가 없어요. 두 개만 보면.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우선 그 전에 경제 도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 소득 구조를 한번 살펴보았죠. 그래요. 일정 기간 소득이 있으면 총 투입 비용을 빼면 유연이 남죠. 총 투입 비용에는 어떤 게 있나요? 작업수단 투입 비용, 운영비, 인건비가 있다 그랬죠. 좀 더 자세하게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일정 기간 소득은 세금까지 공제하면 어떻게 되나요? 순이윤이 남죠. 순이윤은 뭐가 어떻게 되나요? 기업의 재산이 되는 거죠. 그래요. 기업의 재산을 증가시키죠. 일정 시점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제 도면을 그릴 수가 있겠죠. 이 회계상의 자본이죠. 그 자본통이라고 보고 자본이 있겠죠. 기업에는 이 이익 파이프, 손실 구멍으로 볼 수 있겠죠. 이익 파이프에서 이익이 흘러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자본이 커지겠죠. 반면에 손실 구멍으로 이 자본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자본이 작아지겠죠. 자본의 일부가 빠져나가면 자본이 작아지겠죠. 그렇게 되겠죠.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익과 손실은 자본을 변동시키죠. 그래요.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보면 이러한 상황이 파악이 돼야 되겠죠. 근데 파악이 안 된다는 거래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원칙을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한번 봤어요. 손익계산서에서는 최종적으로 무엇을 구하나요? 당기순이익을 구하죠. 당기순이익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 5,260억 가까이 나오죠. 그러면 2020년도 자본 총계는 2019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돼야 되나요? 5,260억이 증가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3,300억 정도 감소를 했죠. 무려 한 8,500억 가까이 차이가 나죠. 그 잘못됐다는 거죠. 현대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일기획도 보면 당기순이익이 1,180억 가까이 되죠. 근데 자본 총계를 보면 한 360억 정도 증가한 것밖에 안 나오죠. 국민은행은 어떤가요? 당기순이익이 2조 2천억인데 자본이 한 1조 한 6천억 정도 증가한 것밖에 안 나오죠. 이게 달라요.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불일치 원인이 뭘까요? 손익계산서에서 손실과 이익에 대한 다른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요. 손실과 이익이 다 반영되면 어떨까요? 그래요.
손익계산서에서 마지막에 드러나는 최종 결과와 자본의 변동분은 같아야 되겠죠.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 원인은 손실과 이익에 대한 규정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손실과 이익을 어떻게 규정해야 될까요? 이익에 대한 바른 규정은 기업의 자본의 증가분을 이익으로 규정하면 되겠죠. 손실에 대한 바른 규정은 기업 자본의 감소분을 손실로 규정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일치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배당금 어떤가요? 손실로 인식이 되나요? 인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배당금 어떤가요? 기업의 재산을 감소시키죠. 기업의 재산과 주주의 재산은 다른 거죠. 그래요. 기업이 어렵다 해서 주주가 얻은 배당금을 돌려주지 않죠. 달라요. 그래요. 배당금만 그런 게 아니겠죠. 여러 항목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습에 따른 대차 대조표와 관습에 따른 손익계산서는 계산서를 보고서 둘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걸 일치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뭐든지 바른 규정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바른 규정이 있어야지 제대로 된 어떤 형식 역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점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요. 아까 이 그림을 설명했죠. 손실 구멍을 막고 그래요. 이익 파이프만 열려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본이 증가하겠죠. 손실이 있더라도 이익 파이프에서 흘러 들어오는 이익이 더 크면 또 자본이 증가하겠죠. 이런 것도 파악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섭리에 따른 대차 대조표 형식을 대충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래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산에는 어떤 게 들어가야 될까요? 작업 도구가 들어가야 될 거고, 또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원료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가공품도 들어가겠죠. 재산을 형성하겠죠. 가공 중인 원료, 또 완성된 완성품 이런 것도 이제 가공품에 포함이 되죠. 또 비작업 수단도 있잖아요. 그래, 전체 자산은 작업 수단과 비작업 수단으로 나눌 수 있겠죠. 작업에 동원되지 않는 수단도 있을 수 있겠죠. 기업도 투자할 수 있잖아요. 개인이 투자하는 것처럼. 그래요.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개인들은 많이 주식도 투자하고 그러잖아요. 기업도 그럴 수 있겠죠. 자산은 어떻게 형성되나요? 빚으로 형성될 수도 있고 개인의 그러니까 순재산으로 형성될 수도 있겠죠. 기업이 순재산이겠죠. 기업이 대차 대조표니까 개인하고 마찬가지죠. 개인이 집을 사는데 자기 돈만으로도 살 수도 있지만 좀 빚을 내서 살 수도 있잖아요. 그 얘기인 거죠. 뭐 차이점은 없는 거죠. 부채는 어떤 게 있을까요? 대여자본 부채가 있겠죠. 은행으로부터 돈 빌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금융기관이 아닌 곳에서 돈을 빌릴 수도 있잖아요. 보통 사채라 하죠. 기업은 회사채를 발행해서 이렇게 필요한 화폐를 마련하기도 하죠. 그리고 뭐 기타 대여자본 부채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요. 그래요. 빌릴 수 있잖아요. 꼭 화폐가 아니더라도. 그래요. 이러한 부채와 또 기타 또 다른 부채를 구별해야 돼요. 매입 채무. 매입 채무와 예를 들어서 차입금과는 차이가 있죠. 왜 그런가요? 상거래를 하다 보면 매입 채무가 생기죠. 상품은 미리 받고
공급받고 결제는 나중에 할 수 있는 거죠. 상거래상은 흔히 발생하는 거죠. 이런 채무와 차입금은 다르죠. 달라요. 매입 채무와 비교되는 게 매출 채권이죠. 매출 채권은 뭔가요? 그 상품을 먼저 공급하고 지급을 나중에 받는 거죠. 그래요. 상거래상 발생하는 거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구별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매입 채무는 아무리 커도 문제가 안 될 수가 있죠. 그래요. 뭐 거래가 원활하게만 진행되면 매입 채무는 아무리 커도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차입금은 좀 문제가 될 소지가 매입 채무보다는 훨씬 크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부채도 대여자본 부채와 기타 부채로 나누어서 파악하는 게 어떤가요? 더 기업의 자산 상태를 파악하는데 유용하겠죠. 그래요. 이렇게 그래요. 이러한 형식을 취하는 게 더 유용해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뭔가요?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보고 단번에 둘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죠. 파악할 수 없으면 어떤가요? 잘못 작성된 거겠죠. 그래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